옐로스톤의 경보 수준은 현재 녹색이지만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이 슈퍼화산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는 칼데라가 숨을 쉰다는 걸 보여주죠. 지하 깊은 곳의 움직임에 따라지면 이 서서히 오르내립니다. 만약 오늘 옐로스톤이 실제로 폭발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10피트 두께의 화산 지층이 1000마일 떨어진 곳까지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이고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즉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그곳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건데 희귀한 에퀴누스 간헐천이 갑자기 분출하는 것 같은 일 말이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간헐천으로 너비가 약 60피트에 달합니다. 산성을 뿜어내는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도가 화씨 200도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에퀴누스 간헐천은 70년대에 정말 활발했는데요. 40분에서 80분마다 분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잠잠하다가 2016년이 5월에 다시 분출했습니다. 물줄기가 30피트 높이까지 솟구쳤고 분출은 약 3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꽤 볼만한 광경이었지만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글쎄요, 아닐 겁니다. 간헐천은 원래 간헐적으로 분출하니까요. 그건 전형적인 옐로스톤의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이는 온천이 에퀴누스뿐만이 아닙니다. 옐로스톤은 미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며 활성 슈퍼화산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500개 이상의 활성 간헐천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하에서 가열되어 이따금 공중으로 물과 증기를 뿜어내는 온천입니다. 이 간헐천들은 땅속 깊이 연결된 긴 튜브나 구멍 같은 모양이며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닥의 물이 마그마, 즉 용암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압력이 물을 위로 밀어올려 분출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물이 다시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변에 이런 간헐천이 많다는 건 공원이 기본적으로 증기로 덮여 있다는 뜻이라 정말 신비롭고 안개 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멋진 일이 생겼습니다. 지면 이 말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곳 노리스 간헐천 분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곳엔 세계 최고 높이의 활성 간헐천인 스팀보트 간헐천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평평했던 땅이 불룩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옐로스톤 칼데라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지면 이 약 1인치 솟아올랐지만 옐로스톤이 폭발해 지구 멸망을 초래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꽤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곧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직접적인 징후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현상도 아닙니다. 1996년에서 2004년 사이에도 지표면은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노리스 간헐천 분지 남쪽 지역이 약 5인치나 솟아올랐었죠. 이건 약 9마일 깊이의 거대한 마그마 웅덩이가 밀어올려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옐로스톤이 곧 폭발할 듯 했습니다. 모두 종말이라 여기며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다 2013년 말 지면이 다시 연간 약 6인치 속도로 솟아올랐는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모두가 다시 크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2014년까지 지속되다 규모 4.9의 지진과 함께 끝났죠. 70년대 이후 그 지역 최대 지진이었지만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사실 옐로스톤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약 7만 년 전이었고 심지어 거대한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노리스 융기 이상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각으로 이동하면 식으면서 갇혀있던 가스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지면이 다시 가라앉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역이 마침내 조용해졌다고 생각한 순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확증했습니다. 지면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과정이 90년대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지진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해는 전체적으로 약 100번의 지진만 발생해 사실 조용했습니다. 평년엔 최소 2일 500번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에 지진 횟수가 갑자기 늘었고 대부분이 이상 지역 근처에서 발생해서 과학자들은 두 현상이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지면이 한동안 계속 솟아오를 것으로 보였지만 폭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껏 본 변화들은 사실 꽤 미미합니다. 옐로스톤이 폭발하기 직전 나타날 경고 징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게다가 이제는 90년대보다 이런 지면 변화를 추적할 더 나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방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면이 솟아오르는 것을 멈춘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최근 측정 결과 25년 7월부터 이어진 지면 융기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노리스 간헐천 분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적어도 지금은 일단 중단된 셈이죠. 그리고 칼데라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그곳에서 74건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옐로스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내 지진의 약 절반은 보통 분집 지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꽤나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즉 비슷한 시간에 같은 지점을 강타하는 지진 무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군집 지진은 1시간 내에 10번의 미세 지진을 일으킬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2017년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한 달에 280억 원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조차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월에 지진이 74건 뿐이었다면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칼데라는 다시 잠잠해진 것 같군요. 그럼 이제 안전하고 옐로스톤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화산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모든 첨단 도구를 동원해도 화산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언제든 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옐로스톤의 분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규모 분화 간격은 평균 72만 5천 년입니다. 마지막 대폭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아직 10만 년 정도가 더 남은 셈이죠. 하지만 화산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평균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옐로스톤이 폭발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인류가 목격한 그 무엇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결과 화산재와 가스가 하늘로 치솟아 호흡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화산재는 3, 4일 만에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숲과 강, 산 등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켜 지역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분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며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옐로스톤 지하의 마그마 방 중 하나는 액체 상태가 5에서 15%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암석입니다. 뜨겁지만 고체 상태죠. 분화할 만큼 유동적인 마그마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노리스 간헐천 분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산 전체가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으며 이번 상황은 옐로스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룩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5년 화산 폭발로 해저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듯 8피트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쯤 과학자들은 곳곳에 전선과 센서를 설치했고 목표는 단순했죠. 화산이 자주 분화했기에 다음 재난 예측에 일부 성공하며 2025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매일 부풀고 흔들려 모두가 걱정 중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엑시얼 시마운트는 오리건 해안에서 300마일 밖의 화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을 찾으려면 거의 1마일 가까이 잠수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수마일에 달하는 노란색 케이블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OOI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 해저산에 550마일의 광섬유 케이블을 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이름만 관측소일 뿐 실제로는 과학 실험에 더 가깝습니다. 해저 연구용 돔 건물은 없지만 이 케이블들은 거대 센서망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센서들은 지진을 측정하고 미세한 지면 상승을 추적하며 마그마 소리를 듣습니다. 달의 영향까지 감지할 만큼 매우 민감합니다. 조수가 높아지면 추가된 물이 화산을 눌러 아주 작은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걸 설치하려 원격 조종 로봇을 써서 센서들을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해야 했죠. 어두운 방에서 TV를 멀티탭에 꽂기도 어렵죠.
이제 그걸 수심사 600피트 아래에서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 팔을 써야 하고 압력은 픽업 트럭도 으스러뜨릴 정도입니다. 왜 고생할까요? 화산은 대개 수세기 동안 잠잠합니다. 어떤 화산은 한 번 깨어나 대륙 절반을 재로 덮고 그 후 수억 년간 다시 침묵합니다. 화산 연구자라도 평생 용암 한 방울 못 볼 수도 있죠. 단 액셜 화산은 지각판이 갈라지는 곳에 있습니다. 마그마가 계속 탱크를 채우기에 수백 년 뒤에나 분출하는 화산이 아닙니다. 10년 주기 분출도 잦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렌스 산처럼 정상 폭발은 없고 지구급 대폭발도 없죠. 대신 땅이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며 용암이 조용히 흘러나와 새로운 암석을 만듭니다. 바닥이 갈라질 때 지하 박테리아가 가득한 초고온의 물구름, 즉 메가플룸이 거대하게 분출됩니다. 수천 피트 솟구치는 이 구름은 심해의 눈보라처럼 보입니다. 각 분출은 생태계를 초기화해 생명체들이 재정착하게 합니다. 작고 조용한 분출 덕분에 연구하기 완벽하며 실제 데이터 수집과 예측 모델 제작도 가능합니다. 2014년까지 관측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에 일어난 분출을 딱 맞춰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실시간 포착했죠. 해저 센서가 지하에 용암이 모이며 땅이 풍선처럼 부푸는 걸 관측했습니다. 땅은 몇 피트 솟고 압력이 높아지자 암석이 갈라졌죠. 이로 인해 단 하루 오후 동안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마일에 걸친 균열이 벌어지며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그마가 새어나오자 땅은 지지대를 이뤘습니다. 결국 화산 분화 후 내부 해저가 붕괴됐습니다. 2015년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건 기준선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분화 직전의 모습입니다. 분화 후 바닥이 솟고 지진이 늘자 과학자들은 엑시아 화산이 2025년 재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신호는 지난번과 같은 곳에 도달했지만 분화는 없었죠. 마치 터질 듯한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폭발을 기대한 연구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화산이 멈췄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015년엔 땅이 빠르게 솟아올랐지만 자연이 그 속도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마그마는 여전히 방을 채우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더 느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암석이 더 단단해져 균열을 잘 막고 화산이 더 팽창하게 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조용한 누출입니다. 미세한 균열로 압력이 조금씩 새어나가며 폭발을 늦추고 화산을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 직전이지만 불씨만 없는 상태인 셈이죠. 데이터가 있어도 준비된 상태와 곧 터질 상태를 구분하기란 여전히 어렵죠. 예측 시점이 25년에서 26년 중후반으로 미뤄진 이유입니다. 화산은 계속 활동했으나 축적이 느려져 임계점이 약 1년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할까요? 화산 폭발의 결과에 대해 들으면 해안으로 향하는 쓰나미를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핑보드는 그냥 차고에 두셔도 됩니다. 심해 사건입니다. 무리 에너지를 거의 흡수하죠. 수면만 좀 일렁일 뿐 해변에서 음료 쏟을 일은 없습니다. 땀 흘리는 건 로봇 투자자들입니다. 문제는 실험실이 시험관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화산은 현재 과충전된 상태입니다. 이미 평소에 분출하는 시점을 넘어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만약 2026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분출하게 된다면 2015년보다 훨씬 더 많은 마그마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분화는 새롭고 흥미로운 데이터를 의미하지만 더 많은 용암 분출도 뜻합니다. 고가의 노란 케이블과 정밀 센서는 용암 분출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암이 기존 경로를 따르면 괜찮겠지만 과압으로 분출되면 해저에 새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잃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실시간 영상을 보다 녹은 유리벽이 보이는 순간
화면이 정지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돈이 아닙니다. 엑시얼 해저 분출구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감시되는 해저 지역으로 관측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쉬운 사례로 예상했지만 예측 모델이 여기서 실패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센서를 갖췄음에도 여전히 수중 화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화산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위험한 화산은 어떻겠습니까? 분출구에서는 화씨 650도에 달하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수중 압력이 너무 강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합니다. 끓지는 않지만 광물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소음도 엄청나서 활주로의 제트 엔진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이 지역은 1.8m가 넘는 하얀 파이프 모양의 관벌레로 뒤덮여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눈, 입, 위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몸속 박테리아가 독성 유황가스를 당으로 바꿔줍니다. 오염 물질을 에너지로 쓰는 셈입니다. 그 위에는 외계 생명체 같은 비늘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미세한 비늘이 빛을 굴절시켜 손전등을 비추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반짝입니다. 그 아래 땅도 특이합니다. 엑시얼 화산의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에 닿아 즉시 식으며 투명한 검은색 흑요석으로 변합니다. 그 위를 걸으면 수천 개의 전구 위를 걷는 소리가 날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출 일정을 업데이트했고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쩌면 바닷속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유튜브 생중계로 볼지도 모릅니다. 제발 마지막 방송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고가의 카메라가 용암에 휩쓸리면 다음 생중계는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2026년 6월 13일 오전 5시가 조금 지난 시각 옐로스톤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기는 짧고 미세한 집안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인프라사운드, 즉 인간이 들을 수 없지만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막던 파이어홀 강이 갑자기 뿌옇게 변했고 뜨거운 물이 지하에서 강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지하에서 폭발했고 용의자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백했습니다. 약 2년 전 옐로스톤 비스킷 베이슨의 블랙 다이아몬드 풀에서 갑작스러운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끓는 물과 바위가 높이 솟구쳐 관광객들이 큰 화를 입을 뻔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지질학자들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이 온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호를 발견했을 때 블랙 다이아몬드 풀이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데이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만약 그 온천이 다시 폭발했다면 수위가 즉시 떨어지고 온도도 극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센서엔 온도가 잠깐 소폭 올랐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온 것만 보였습니다. 이는 한 가지를 의미하죠. 블랙 다이아몬드는 분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다행히 연구진에겐 그 지역을 관찰할 다른 도구가 있었죠. 블랙 다이아몬드를 보던 카메라가 폭발 당시 그곳을 향해 있었고 지질학자들이 영상을 확인하자 진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폭발은 더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온천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땅에 새로 생긴 3개의 분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끓는 물이 틈을 통해 즉시 지표면까지 솟구쳤고 곧 상황은 격렬해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은 암석의 무게로 압력이 엄청나서 물이 실제 끓는 전보다 더 뜨거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압력솥 안의 물과 같습니다. 섭씨 100도, 화씨 212도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지만 여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증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과열된 물 중 일부는 거의 즉시 증기로 변합니다. 물이 증기로 변할 때 2일 700배 팽창에 단 몇 초 전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이 급격한 팽창은 지하의 작은 폭발처럼 작용합니다. 이 폭발로 끓는 물, 증기, 진흙, 암석이 새 분출구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비스킷 베이슨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발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죠. 2024년 대분출 이후 공원 측이 비스킷 베이슨을 폐쇄했기에 이번 폭발 당시 현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이 확인하러 왔을 때 불과 48시간 전 자신들이 걷던 바로 그 자리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엔 폭발로 새로 생긴 온천풀이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2개보다 약간 큰 이 풀에선 회색 진흙탕물이 끊임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선 계속 증기가 쌓였다가 갑자기 터져나왔죠. 몇 초마다 거대한 증기방울이 생겨 터질 때마다 그 풀에선 깊은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새로 생긴 이 온천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단순히 끓는 걸 넘어 갑자기 간헐천처럼 물을 공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일부 분출은 6에서 9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 후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을 뿜지 않을 때도 온천풀 전체는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물로 계속 소용돌이치며 뒤섞였습니다. 사실 옐로스톤에서 새로운 온천이 발견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옐로스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열지대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 통로들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고 막히고 부서집니다. 이 배관 구조가 변하면서 오래된 온천은 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온천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온천풀이 생긴 건 놀랍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모든 과정을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장비와 가까운 곳의 수열 폭발에 대해 이토록 많은 정보를 얻은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폭발 전후와 도중의 데이터를 초 단위로 분석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찾을 겁니다. 폭발하기 전에 땅이 어떤 경고 신호를 보냈을까요? 만약 작은 지진이나 이상한 소리 혹은 다른 신호들이 먼저 나타났다면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옐로스톤을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혹시 이 폭발이 옐로스톤의 슈퍼화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옐로스톤의 온천, 간헐천, 그리고 머드팟은 모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에서 열을 얻습니다. 그 마그마가 지하수를 데우고 뜨거운 물은 결국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열 폭발은 화산 분출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기 폭발입니다. 마그마가 지표면 쪽으로 올라오지도 않고 새로운 용암이 땅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강력한 화산 분출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화산은 알람 시계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마지막 분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분출이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폭발이 정말 극적이긴 했지만 이것이 옐로스톤의 슈퍼 화산이 곧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옐로스톤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성을 가진 곳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옐로스톤에서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거나 간헐천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인터넷에는 슈퍼 화산이 곧 깨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그들은 옐로스톤이 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천연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53,000 파운드 트럭을 공원 곳곳에서 몰았습니다. 이 트럭은 무거운 장비 운반용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자체가 실험이었습니다. 트럭은 땅을 반복해서 살살 흔들었습니다.
이 진동은 수천 피트 지하까지 전달되어 여러 암석층에 부딪힌 뒤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600개가 넘는 지진 센서가 그 반향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슈퍼화산의 지하 배관 구조를 보여주는 선명한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표면 약 2.4마일 아래 옐로스톤 마그마 저장고 상단을 표시하는 층을 확인했죠. 과학자들은 저장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수년간 논쟁했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층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이 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뚜껑으로 부분적으로 녹은 뜨거운 암석층이며 그 안엔 뜨거운 물과 화산가스가 작은 주머니들로 가득합니다. 이 층은 스펀지처럼 다공성 구조입니다. 이 특징이 매우 중요한 건 압력을 가두는 대신 소량의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스는 결국 옐로스톤의 간헐천, 온천, 증기구, 진흙탕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이는 풍선이 터지게 두는 대신 공기를 조금씩 빼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가 조금씩 빠져나가서 지하 압력이 그렇게 빨리 쌓이지 않고 현재 조건에서는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옐로스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거대한 마그마방은 여전히 존재하며 활동 중입니다. 그 마그마방은 약 200만 년 동안 공원 아래에 자리해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용암은 폭발적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과학자들도 이 화산이 다시는 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옐로스톤의 지하 배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죠. 압력을 계속 저장하는 대신 조금씩 방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이 지하 뚜껑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게 되어 옐로스톤 아래의 상황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옐로스톤의 노리스 간헐천 분지로 다시 들어간 때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죠. 평범한 흙바닥이던 자리에 이제는 연한 우윳빛 하늘색 물로 가득 찬 지름 약 4m짜리 거대한 구멍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겁을 먹었죠. 혹시 옐로스톤 초화산이 깨어나려는 징후일까요? 그렇다면 도시를 무너뜨릴 세계적 재앙이 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런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 여파는 전 지구에 미칩니다. 먼저 옐로스톤 주변부터 화쇄류가 덮칩니다. 화쇄류는 화산가스, 화산재, 부석, 뜨거운 암괴가 고밀도로 뒤섞여 쏟아지는 질주하는 흐름이죠. 닿는 건 모조리 파괴하고 분화가 나면 그 흐름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몬태나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조금 더 떨어진 지역은 화쇄류는 피하겠지만 화산재 낙하를 겪게 됩니다. 분화 중심에 가까운 주들엔 특히 폭넓게 쏟아지겠죠. 그 재를 들이마시면 특히 위험합니다. 쌓이는 무게 자체도 큰 위협이고요. 쌓이면 농작물을 덮어 말리고 건물까지 주저앉힙니다. 이국적인 결과는 이루셀 수 없겠지만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룹시다. 발견 직후 그 기이한 구덩이가 곧 전문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현장엔 바위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지름이 30cm 남짓이었죠. 모두 회색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새로 생긴 온천의 벽과 성분이 같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린 듯 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은 언제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예전 위성사진을 들여다봤죠. 2024년 12월엔 땅이 멀쩡했어요. 2025년 1월 6일에는 작은 함몰이 보였고 2월 13일쯤엔 물이 고인 구멍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큰 열수 폭발을 보통 감지하는 센서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폭음도 경고 신호도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수수께끼 같은 구멍은 한 번에 대폭발로 뚫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작은 폭발들이 여러 차례 이어지며 생겨난 거였죠. 처음엔 바위를, 그 다음엔 진흙을 내던지더니 결국 구덩이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소 성분이 많은 물로 차올랐습니다. 그 소식에 모두 한숨 돌렸습니다. 옐로스톤은 초화산 위에 놓여 있고 대규모 분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다행히 이번 일은 천천히 진행된 소규모 폭발에 불과했습니다. 장면은 극적이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죠. 보시다시피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간헐천과 온천, 각종 지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는 초화산 때문에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하죠. 초화산은 대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뾰족한 화산체가 없는데 거대한 마그마방이 폭발하고 남은 칼데라가 보통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보통 지하의 핫스폿 위에 놓여 있습니다. 초화산이 초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놀랍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와 녹은 암석, 뜨거운 가스가 1000입방킬로미터가 넘는 분량으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분화가 4번이면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만큼입니다. 초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가 대량으로 빠져나올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 가까이까지 치솟지만 지각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몇 킬로미터 아래에 압력이 잔뜩 오른 거품이는 마그마 웅덩이가 모이죠. 더 많은 마그마가 밀려들면서 압력은 계속 커지고 그러다 빵! 초대형 분화가 터집니다. 2015년에 유타대학교 연구진이 옐로스톤 초화산의 주 마그마방을 지도화했는데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 또 하나가 있었죠. 두 저장소를 합치면 그랜드 캐니언을 11번이나 가득 채울 양의 녹은 암석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마그마가 위쪽 지반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옐로스톤 지표는 해마다 한두 인치, 그러니까 서너 센티미터씩 솟아오릅니다. 그 느린 융기가 별것 아닌 듯 들릴지 몰라도 옐로스톤이 여전히 활동 화산이고 화산 폭발 지수 8이라는 사실을 더하면 일이 틀어지면 어떨까 걱정될 만하죠.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옐로스톤이 다소 예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3월에 이 지역의 지진이 354회 기록됐습니다. 대부분 미소 지진이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규모 3.7이었고 106회로 이뤄진 군집의 일부였죠. 자, 겁먹기 전에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당장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분화 조짐은 없고요. 화산은 일정 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했다고 곧 터진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으로선 공원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진과 집안 융기, 심지어 온도 변화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죠. 옐로스톤 아래의 초고온 마그마 기둥, 즉 핫스폿은 무려 1700만 년 동안 꿈틀거려왔습니다. 지각이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핫스폿은 스네이크 리버 평원을 따라 길이 약 720km에 이르는 화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오래된 화산 대부분은 지금은 용암과 퇴적층 아래에 묻혀있죠. 불과 지난 약 210만 년 동안만 해도 옐로스톤은 땅의 얼굴을 바꿔놓을 만큼 거대한 대분화를 3차례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화쇄류가 초고온의 암평과 화산재, 부석에 강이되어 수킬로미터 밖까지 내달렸고 폐적물은 수십 미터 두께로 켜켜이 쌓여 어떤 곳은 굳어 용암처럼 단단한 암석이 됐습니다. 그 분화로 지하 마그마방이 비자 지붕이 무너져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칼데라가 생겼습니다. 그 초대형 분화들이 끝난 뒤에도 옐로스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8만 년 전부터 7만 년 전 사이에는 거대한 유무남질 용암류가 흘러나와 많게는 약 600입방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남북 방향의 분기구대를 따라 흘렀죠. 웨스트 옐로스톤 용암류는 약 11만 년 전에, 네즈퍼스 크리크 용암류는 약 16만 년 전에 분출했습니다.
칼데라 북서 가장자리에 메디슨 정션에 서보면 라바 크릭 응외한 분출로 약 64만 년 전 땅이 내려앉으며 생긴 절벽이 보입니다. 칼데라 안쪽으론 바닥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굳은 용암류도 보일 거예요. 초화산이 언제 분화할지 가늠하는 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거대한 분화, 수천 년 전부터 지하의 열이 서서히 쌓이고 마그마방은 뇌관이 달린 압력소처럼 변하죠.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압력이 달라지며 가스방울이 빠져나오고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지표는 천천히 융기하고 균열이 생기며 온천과 간헐천이 평소보다 더 뜨겁고 요란해지죠. 그럼 옐로스톤이 실제로 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화쇄류를 기억하시죠? 화쇄류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표면을 따라 달리는 뜨거운 하부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를 따라가는 제구름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합니다. 분화 뒤 사흘에서 나흘이면 제가 유럽까지 닿겠지만 그쪽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엔 분화로 방출된 황성분이 상층대기로 올라가면서 전 지구 기온이 내려가는데 2-3주면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10에서 1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영향은 6에서 10해가량 지속될 수 있고 몬순이 끊기면서 아시아에서 대규모 기근을 일으킬 수도 있죠. 무섭나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 잠든 거인이 우리 생애에 깨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분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수십만 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때가 와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옐로스톤 속 마그마가 사실 4개의 방으로 나뉘어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게다가 일부 저장소의 마그마는 식어 굳어갈 가능성이 커서 분화 확률을 더 낮춥니다. 그러니 분화가 일어나면 세상의 지형을 바꿀 만한 일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계적 활화산인 킬라우에아가 2026년 3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재분화했습니다. 거대한 용암 분수가 치솟았고 주요 고속도로 폐쇄와 함께 공항은 화산재로 마비됐습니다. 하늘은 으스스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연기가 그만큼 자욱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올해 벌써 2번째입니다. 분화는 화산 정상에 있는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위험해졌고 방문객들은 화산 정상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용암 분수는 약 1300피트 높이로 곧장 치솟았습니다. 이건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거나 에펠탑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제 분화 과정을 단계별로 봅시다. 분화는 2016년 3월 10일 시작되어 약 9시간 동안 지속되다 오후 6시 21분에 끝났습니다. 오전 9시 17분 북쪽 분출구에서 용암 분출과 함께 시작됐죠. 남쪽 분출구는 오전 10시 직전 분출을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용암 분수는 거대해졌습니다. 남쪽은 1, 150피트, 북쪽은 1, 0피트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용암은 분화구 바닥 3분의 1을 가로질러 흐르며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용암이 식으며 테프라로 변했습니다. 테프라는 화산암, 재, 작은 유리, 조각의 혼합물입니다. 테프라는 사포처럼 피부를 긋고 눈을 따갑게 하며 호흡을 방해합니다. 더 나쁜 건 도로를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하이웨이 11의 24마일에서 40마일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올해 1월 또 다른 분화 때도 테프라가 공원과 인근 마을에 쏟아졌습니다. 운 나쁜 일부 방문객은 테프라에 맞거나 심지어 베이기도 했습니다. 공원 측은 2024년 12월 23일 분화 시작 후 처음으로 정상 부근을 폐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분화구 화산재가 25,000피트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일반 비행기 고도보다 높은 약 5마일 높이입니다. 남풍으로 화산재와 가스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가스 피해 대비
실내에 머물거나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화가 올해 킬라우에아가 일으킨 첫 번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작된 분화는 약 10시간 동안 지속됐고 용암이 분화구 바닥 절반을 뒤덮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500만 입방야드의 용암이 분출된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수천 개의 수영장을 채우고 수백 개의 축구장을 덮을 양입니다. 3월 10일 오후 2시에도 화산 새설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레인저들은 정상의 방문객 대피를 도왔고 인근 산책로와 전망대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용암 높이와 유속, 화산재 이동 방향 및 낙진 범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용암이 주로 분화구 안에 머물지만 테프라와 화산가스 때문에 화산 인근 거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24일부터 킬라우에아 화산은 정상 분화구의 북남측 두 분출구에서 간헐적으로 용암을 분출 중입니다. 분화는 짧게 일어나며 보통 반나절도 안 됩니다. 이후 화산은 잠시 휴식합니다. 화산이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끔 그런 휴식기가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마치 다음 분출 전 용암이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프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문제는 테프라가 화산 근처에만 머물지 않는 겁니다. 과거 분화 때 힐로와 푸나 등 먼 동네까지 테프라가 쏟아져 수도 시스템을 망가뜨려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힐로 국제공항은 화산재로 인해 전역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후 몇 주간 현지 주민과 직원들은 지붕, 배수로, 거리 등 곳곳에서 테프라를 쓸어내야 했습니다. 공원 측은 테프라가 멀리 퍼진 이유가 약한 바람과 높은 용암 분수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화산 잔해가 공원과 주변 마을로 바로 떨어집니다. 과거 분화 때는 무역풍이라 불리는 바람이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며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화산재와 가스를 카오 사막과 남서쪽 마을들로 운반했습니다. 분화에서 또 하나 매우 위험한 것은 유리비, 즉 펠레의 머리카락이라고도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특히 용암 분수가 아주 빠르게 솟구칠 때 생기는 일종의 테프라입니다. 용암 속 작은 가스 방울이 터지며 녹은 암석을 얇고 약한 실처럼 늘어뜨리죠. 바람은 이 실들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가볍지만 잘 부서져 피부를 긋거나 눈, 폐에 들어갈 수 있죠. 이름은 하와이 화산 여신 펠레에서 따왔으며 화산 활동에서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2018년 대규모 분화처럼 큰 분화가 일어날 때 이 실들이 화산 주변 곳곳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킬라우에아만이 이 지역의 유일한 위협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잠자는 거인 마우나로아는 2016년 3월 5일 과학자들에게 관측됐습니다. 이 화산은 아직 분화 전이지만 거대한 지하방에 마그마가 차오르며 부풀고 있습니다. 지구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숨만 쉬는 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 정상 부근에서 100회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상황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마우나로아는 지구 최대의 활화산이며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화산이 분화하면 거대한 용암강이 빠르게 흘러나오는데 마치 녹은 암석으로 된 불도저가 천천히 지역을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우나로아 분화는 보통 정상에서 시작하죠. 그곳에서 용암은 북동쪽 열곡대, 남서쪽 열곡대나 화산 북서쪽 분출구로도 흘러갑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용암 흐름이 분화가 시작된 후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몇 달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43년에 처음으로 잘 기록된 분화 이후 마우나로아는 34번 분화했습니다. 분화 사이의 간격은 몇 달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 분화는 2012년이었습니다. 현재 마우나로아는 평온하나 여전히 활발합니다. 화산 하부의 지진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2월 과학자들은 정상 부근에서 116회의 지진을 감지했으며 대부분 모코아웨오웨오 칼데라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는 남쪽 칼데라에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지난달에는 지진이 123번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진들은 2022년 분화 이후 마그마가 다시 채워지며 화산이 정상적으로 숨 쉬는 과정입니다. 화산의 GPS 기기들은 정상 부분이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지하 저장소의 마그마가 차올라 땅이 천천히 솟아오름을 뜻합니다. 동시에 남서부 열곡대의 가스와 온도 수치는 정상 수준을 유지해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우나로아의 마그마가 다시 채워지고 있으나 당장 새로운 분화 징후는 없습니다. 어쨌든 마우나로아는 항상 주목해야 할 화산입니다.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잠자는 거인이라 과학자들은 솟아오르는 땅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마우나로아가 분화하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거대한 용암강이 빠르게 흘러가며 지나가는 땅을 모두 뒤덮을 수 있죠. 화산 자체도 땅을 흔들 수 있으며 마그마가 채워지며 산 측면이 이동해 지진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마우나로아는 화산가스를 방출하며 이 가스가 공기와 섞여 보그라는 스모그를 형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화산은 작은 폭발을 일으켜 재를 하늘로 날려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기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7만 년간 토프테안 화산은 사화산인 척 모두를 성공적으로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성사진이 정상부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내부의 무언가가 화산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긴 낮잠 후에 몸을 뒤척이며 목을 꺾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화산은 지진이 깨우거나 폭풍이 지하수를 교란할 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확인해봤습니다. 화산이 위치한 이란 남동부에는 큰 지진이나 폭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프탄을 움직이는 건 가스나 마그마 압력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밀봉된 탄산음료 캔이 내부에서 가열되는 것과 같습니다. 숑! 소리가 나기도 전에 압력은 조용히 쌓이며 약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토프탄의 움직임이 큰 위험 신호인 겁니다. 압력 변화는 새로운 내부 활동을 의미하니까요. 게다가 지표면 아래 압력의 원천은 약 500에서 630m 깊이에 있습니다. 화산치고는 그리 깊지 않은 거죠. 압력의 원천이 지표면에 그렇게 가까우면 증기나 가스로 인한 소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암이 지표면에 닿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런 유형의 폭발을 수증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수가 너무 빠르게, 너무 뜨거워져서 거대한 압력소처럼 폭발할 때 발생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화산 폭발은 항상 용암강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쫓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증기 폭발은 다릅니다. 은밀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한순간은 모든 게 평온해 보이다가 다음 순간 바위와 과열 증기가 마치 지구가 제트 엔진의 힘으로 재채기한 것처럼 공중으로 폭발합니다. 토프탄의 경우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파괴를 일으키는 데 흐르는 용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기 폭발은 자동차 크기의 바위를 날리고 화산재 구름을 수백 미터 상공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란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토프탄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화산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가스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투프탄은 활동할 때 황성분이 많은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산화황은 냄새만 나쁜 게 아니라 대기질을 악화시킵니다. 폐를 자극하고 대기에서 반응해 햇빛을 차단하고 기온을 낮추는 입자를 형성합니다. 즉, 화산을 보지 않아도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 폭발이 화산재를 충분히 높이 날리면 원치 않는 화산 색종이처럼 국제 항로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분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절대 제대로 발음 못할 이름의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배서양 정역의 항공여행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주요 항공 통로로 흘러드는 소규모 화산재 기둥이 중동 전역의 항공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그 너머까지도요. 아시다시피 가스 배출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정하는 곳 어디든 흘러가고 섞이고 가라앉죠. 좋아요. 이 모든 게 꽤 소름 끼치게 들리죠. 하지만 현대의 모든 센서로
과학자들이 분출을 미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타프탄이 정말 외진 지역에 있어서 관측소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모두가 화산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 장비가 아닌 위성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은 전체적인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사내 장비가 세부 사항을 추가하죠. 그래서 타프톤이 사화산에서 재분류되는 게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휴화산으로요. 휴화산은 24시간 내내 감시가 필요하니까요. 화산이 사화산으로 분류되면 국가들은 대피 계획, 위험 지도, 관측 장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프탄의 상태 변경은 지역 관리부터 세계 과학자까지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화산재 낙하에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스 배출, 갑작스러운 분출, 그리고 장기적인 질문들이요. 이 각성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들이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활동 주기의 시작이라면요. 장기적으로 토프탄이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활동 기간에 접어들 수도 있죠. 화산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산에게 단기 단계는 며칠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정상은 단순한 표면 트림이 아니라 더 깊은 마그마 이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0달 동안 약 9cm 상승했습니다. 산이 솟아오르는 것은 지구가 숨을 들이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너무 깊이 들이쉬면 결국 매쉬게 됩니다. 화산 용어로 그 매쉼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타프톤은 숨을 들이쉬고 있고 언제 내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극적으로 들리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성난 초화산 중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들 중 하나가 분출하면 전 지구가 느낍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요.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초대형 분출이 식량 준비 능력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대피나 그 후의 혼란 수습보다요. 그게 초화산을 그토록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폭발만이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 얼마나 적을 수 있는지가요. 나폴리 근처에 살면 적어도 하나의 초화산과 그 행동 방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리가 갈라지고요. 땅에서 증기가 새어나오고 강구는 퇴적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지진대가 지하 천둥처럼 창문을 흔들죠. 이 모든 것은 감피 플래그레이에서 옵니다. 1538년에 마지막으로 분출한 거대한 초화산 칼데라입니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신호들을 마그마 상승의 전형적인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연구, 2023년과 2025년의 연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위험과 함께 약간의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2023년 연구들은 이산화탄소에 집중했습니다. 마그마가 활동을 시작할 때 화산이 내뿜는 가스죠. 캠피 플래그레이에서 이산화탄소 수치는 2005년 이후 하루 약 4,000에서 5,0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마그마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질소와 헬륨 같은 다른 가스를 확인했을 때 화학 분석 결과는 그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추가 이산화탄소는 상승하는 마그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하의 초고온 유체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변 암석을 가열하며 자체적으로 가스를 방출하고 있었던 거죠. 2025년 연구에서 실험 결과 흔들림이 주로 밀폐된 지하물과 증기 저장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연적인 뚜껑이 압력을 가두면 결국 균열이 생기고 증기를 방출하며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 개념은 항상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도 설명합니다. 지진은 보통 지표면 가까이에서 시작해 더 깊이 이동하는데 이는 상승하는 마그마와 정반대입니다. 가장 강한 흔들림 후 땅은 종종 공기를 뺀 후 서서히 빠지는 풍선처럼 약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캠피 플래그레이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그마는 여전히 지하 깊이 있고 증기 폭발은 용암 경고 없이도 바위, 화산재, 뜨거운 가스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뀐 것은 과학자들이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초화산 분출 전 12달의 경고만 있다면 우린 심각하게 고전할 겁니다. 식량 비축, 사람들 이동, 공급망 유지, 모든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겁먹지 마세요. 초화산 분출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분출은 약 26,500년 전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과학자들은 초대형 분출이 대략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달력처럼 깔끔한 일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출들이 더 가깝게 모여 일어나고 그 후 행성은 오랫동안 조용해집니다. 지난 10만 년 내에 2번의 대규모 초대형 분출이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엄청난 힘으로 폭발해 아시아 전역에 화산재를 뿌렸습니다. 전 세계 기온을 낮추고 초기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몰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6,500년 전 뉴질랜드의 타우포 화산이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광대한 지역을 화산재로 덮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형을 재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초대형 분출이 예상보다 일찍 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과학자들을 밤잠 못 들게 하는 겁니다.